자, 이 시간에는 222쪽 11쪽 거래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업무로서 확인 설명하시죠.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업무이자 의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만 읽어보시면 돼요. 조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우리 기본세교에 자세하게 다양한 자료 판례를 동원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되 정리하실 때는 법 제26조 그 조문을 정리하시면 돼요. 조문 갑니다. 1번 개공은 중개대 성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됐어요. 중개가 완성됐다 그 말은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그 말이죠. 중개가 완성됐습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렇다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하, 원칙적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는 누구다? 개공, 네가 작성해라 그 말입니다. 개공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래계약서가 보존 기간이 제일 길어요. 확인설명서 3년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간 보존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간 보존입니다. 5년간. 예. 이어서 그 밑에 25조 사항의 규정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25조 사항이 확인설명서 소명 날인이었거든요. 그건 거래계약서하고도 그대로 준용한다. 그 말입니다. 즉 거래계약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공이 소명 및 날인하되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으면 그 소공도 함께 소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 말을 그대로 여기도 씁니다. 이어서 동물의 사망 개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기재하지 마세요. 이중계약서 작성하시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거짓 기재하시면 안 돼요. 이중계약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조문 다예요. 그런데 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거래계약서에 관해서도요.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오늘 두 번째 보죠. 지난번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국토부 장관께서는요. 일반 중개계약에 관하여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별지 14호 서식 표준 서식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거래계약서에 관해서도요.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거래계약서도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X. 정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실제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는 건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별로 조건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하나만 하더라도 토지매매계약서도 또 임야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공장용지 매매계약서, 또 아파트 매매계약서, 다가구 매매계약서, 다세대 매매계약서,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저당권이 붙은 저당권부 매매계약서 등등등 또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을 안고 가는 건지 등등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표준 서식을 정하기가 곤란해요.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는 시험지 찢어서 계약서 쓰셔도 되고 노트에 쓰셔도 되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출력해서 쓰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험지에 써도 되지만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만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유치찬란합니다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한 대여섯 번 이상 나왔으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바로 224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적사항이 있죠.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인표, 인권 앞으로 외울 때 일일금족이라고 하고 그 밖에 약정사항이라고 외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는 인적사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쓰죠. 인적사항 들어갑니다. 목적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현대아파트 304동 1008호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언제 넘어가는가 인도 일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대개 권리 이전의 내용은 제목에 나오죠. 토지 매매 계약서, 그럼 토지 매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가져옵니다. 또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 거래 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전되어 가는 권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계약일이요. 또 하나가 뭐예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래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예정금액이 아니고 거래금액이라고 말해요. 거래금액이라고 말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정자를 뺀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금액.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그리고 그 밖의 약정사항 외우실 때는 인표하고 인권은 인표하고 차인표 전인권은 인표 인권은 날마다 금조기를 먹는다. 이렇게 외웁시다. 인표 인권 일일 금조기 그리고 그 밖의 약정사항. 오케이. 그러면 비교 오른쪽 225쪽은 기출 8칙 문제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제5장 종기업종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 29조로 갑니다. 29조 기본윤리 29조 1항과 2항입니다. 29조 1항과 2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줄밖에 안 됐죠. 29조 1항. 그 다음에 2항도 한 세 줄 되죠. 이거 읽기만 하면 공부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그렇지. 자, 먼저 29조 1항. 개공 및 소공. 그 표현 주의하시고 개공 및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하실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표현은 개공과 소공이라는 표현만 주의하세요. 지금 보조원은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조원은 보조밖에 못해요. 수행하는 자가 아니니까 보조는 거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므로 개공과 소공은 이렇게 납니다. 전문 직업인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하실 것. 가장 원칙적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무 처리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어서 2항입니다. 2항도 역시 조문만 읽어보면 됩니다. 개공 등은 등이 들어갔어요. 개공 등 이렇게 말하면 이건 언제 쓴다고요? 개공, 소공, 보존, 법인의 사원이면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개공 등은 비밀은 모두 다 지켜야 한다 그 뜻이에요. 보조원도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개공 등은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지 마세요. 근데요. 누설하면 안 됩니다. 누설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졌나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때는 말 안 한다. 말해도 된다. 이 법이나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때는 말해도 돼요. 그때를 빼놓고는 비밀을 누설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유차 말장난입니다만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어떤 경우에도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X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이나 타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말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민형사소송법상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언을 거부합니다. 싫어. 난 비밀을 지켜야 돼. 그때는 비밀 준수무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개공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맞습니다. 비밀은 끝까지 지켜져야 되죠.
등록 취소당했어도 폐업을 했어도 잘렸어도 비밀은 안 지킨다. 지켜야 돼요. 그럼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보기보다 세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입니다. 1년에 1천입니다. 지금 이 직무의 성격상 말입니다. 개공 등은 타인의 중요한 재산상 비밀을 알 기회가 많아요. 이거 누설해서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누설하면 1년에 1천이라는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가서 형벌편에 가서 보면 비밀 줄수물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A가 있고 갑이 있습니다. 우리 법의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 의사의 반하여 벌을 줄 수 없는 죄라 그 말입니다. 지금요, 이자가 비밀 누설했고 이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A가 어리버리해서 이 갑이 비밀 누설에 큰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A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고소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처벌이 안 되나요?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어요. 다시요. 친고죄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친고죄는 본인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친고죄예요. 그런데 우리 비밀누설죄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하고 달라요. 본인의 고소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우리 호프 검사가 김 검사가 이 나쁜 놈 해서 갑을 중개사법 위반으로 비밀누설죄로 처벌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아예 고소 없으면 처벌 못하는 건 친고죄입니다. 우리 건 친고죄 아니에요? 고소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A씨가 내비두세요. 이 인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명시한 의사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그럼 거짓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비밀을 누설했어도 그분의 고소가 없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X예요. 네? 고소 없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부분만 240쪽 가로 2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41쪽 제2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법제 30조로 가겠습니다. 법제 30조 손배 책임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30조 조문만 갖고 시험에 나오지 손배 책임과 관련된 민법 또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충실하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문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인한 책임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문에 충실해서 30조 1항과 2항 등의 손배책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보니까 1번 손배책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안 읽으셔도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로 1번 가로 2번 보증기간의 배상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이론 돋보기 그리고 손배 책임의 성립 요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몇 페이지까지 써놨나? 그렇습니다. 248페이지까지 써져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30조 1항과 2항 1항과 2항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앞뒤 묶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법 30조 1항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공께서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인하여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공은 보증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개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히 사고 치면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민법과는 별개로 우리 법 30조 1항의 손배 책임의 일반 원칙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 봐서 정을 땄습니다. 등록 신청을 해서 처분 통지가 떨어져서 개공이 됐습니다. 업자가 됐어요.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업무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관청한테 등록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등록증 주세요. 그랬더니 못 줘. 왜 못 줘? 그랬더니 너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때 손해배상 해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너가 돈 없어 뱉지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라.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등록증을 안 준다.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보험회사에 찾아가셔서 보증기관에 찾아갔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찾아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또는 법원에 가서 담보공탁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줍니다. 그래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이 엉터리 중개로 A한테 당사자 A한테 엄청난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습니다. 방방 뜬 A는 당연히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갑이 배째라 이렇게 나옵니다. 배째라 나 돈 없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얘가 한 푼도 손해배상 못 받았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증을 설정하게 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배째라 나 돈 없어 이렇게 나오면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 그 갑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해 준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나 또는 공탁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하자. 그래서 A를 보호하자. 이게 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갑니다. 개공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개공등이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개공등이 사고 치면 이 법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슈퍼마켓 하는 김씨 개공등이 아닌 자가 엉터리 중개로 사고 쳤다 그 말입니다. 네? 슈퍼마켓 하는 김씨가 쌀집 박씨가 엉터리 중개로 사고 쳤어요. 그때 그 자들에 대해서는 이 법, 우리 법에 따른 책임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때 그 자들은 민법으로 해결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개공증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중개행위로 사고를 쳤으면 당연히 갑은 책임을 져야 되고 갑의 보증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개와 무관한 행위로 사고를 쳤어요. 이때 갑은 책임이 있겠지만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은 중개행위로 터진 사고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그게 중개행위인가 아닌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입장에서는 중개행위인가 아닌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개행위로 사고가 터졌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중개행위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개행위로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한 판례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245쪽에 있습니다. 245쪽에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는 일단 X표를 쳐놓으세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1번, 3번, 4번 판례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 보니까 중개행위인가 아닌가 여부는 뭘로 따질까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개공, 내심의 주관적 의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체 개공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가 이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줄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개인가 아닌가 여부는 속마음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요? 객관적으로 와서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인가 아닌가 여부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주관적 의사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유사 판례가 이제 해당하는 사례 판례가 3번에 나와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짓을 했나요? 계약금을 횡령해서 도망갔어요. 그건 중개 행위로 인한 사고예요. 보증기관은 책임을 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3번 판례처럼 잔금 일부를 횡령해서 도망갔어요. 이것도 중개 행위로 인한 사고예요. 보증기관은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4번 판례 보니까 중개행위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계약 체결 후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임대차 알선을 했어요. 개공이 관여했어요. 뭐 보증금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 취득과 같은 당사자 의무가 실현되도록 개공이 관여했어요. 관여함으로써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이 되도록 주선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개공이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터진 사고입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은 행위도 중개행위 아니다, 중개행위 포함이 된다, 중개행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중개행위 범위하고 관련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1번, 3번, 4번 판례까지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고의로 인하여 사고를 쳤습니다. 고의는 뭐예요? 그럴 줄 알면서 일부러 행하는 상태. 이게 고의입니다. 자, 주의하시게 얘가 일부러 사고 쳤어요. 대박 사고를 치고 도망갔어요. 이때 일부러 사고 치고 도망갔어도 보증기관은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과실은요, 그렇게 될 줄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처럼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심리 상태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로 사고 쳤습니다. 책임을 지고 보증기관도 책임을 집니다. 이때 중과실은 물론이거니와 경과실로 사고 쳤을 때도 보증기관은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져야 되는 거예요. 경과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무슨 손해요? 재산상 손해예요. 아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재산상 손해만 담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에 흐르고 있는 손배 책임에 대해 원칙은 과실책임 원칙이에요.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개공 자기가 사고 쳤을 때는요, 뭐요? 과실책임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고용인 때문에 사장님에게 민사책임 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고용인의 행위가, 업무상 행위가 곧 사장님의 행위로 되니까 그때는 무과실책임으로 손배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배책임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조 2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어요. 여기가 가외 중개사무소인데요, 다른 사람 을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고 이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을은 물론
갑도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져야 합니다. 지금 간판 외과는 갑의 사무소예요. 그런데 갑이 실제 업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의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엉터리 중개로 큰 손해 입혔습니다. 책임을 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배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푼도 손해배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때는 원인을 제공한 갑. 지금 이 양반은 외관을 믿고 갑의 사무소인 줄 알고 중개를 의뢰했고 의뢰받죠. 서비스도 갑의 서비스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리 사고 쳤다 그 말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갑 너도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져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친 그자는 물론 너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사무소를 의뢰 중개 장소로 제공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공했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의리하는 게 아니라 갑의 사무소에서 갑이 업무를 해요. 그런데 동네 똠방 지역에 보면 시골의 업자들 뭐 건달들이 여기를 말 그대로 휴게실처럼 이용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 얼쩡얼쩡하면서 외지 사람들 대상으로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다. 어쨌든 갑의 사무소에서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갑의 직원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공한 너도 책임을 안 진다. 져야 된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됩니다. 이때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손배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합니다. 보증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특수법인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도 보증만큼은 설정을 하실 것. 예외가 없습니다. 보증은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농협과 같은 특수법인도 보증은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배 책임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몇 페이지로 가냐면 249쪽으로 갑니다. 249쪽으로 바로 갑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리고 또 덜 중요한 건 다음에 하고 나눠서 할 거예요. 자, 249쪽에 가서 보면 보증 설정 시기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파란 1번 보증 설정 시기와 방법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와 같은 손배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증을 설정합니다. 언제까지? 첫 번째 줄 업무 시작형까지.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시면 돼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시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등록평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등록관청께서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검토해보고 검토 결과 별 흠이 없으면 신청부터 7일 내 등록 처분하고 서면 통지한다고 그랬어요. 통지를 받으시면 이 양반은 개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 설정하고 원래는 당신께서 보증 설정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께서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고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면 돼요. 그런데 원래는 개공이 보증 설정 신고해야 됩니다만 보증을 설정해준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해버렸으면 이 양반은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는 당신이 설정 신고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최초 설정 신고, 변경 설정 신고, 기간 만료로 인한 재보증 설정 신고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 거기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기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 셋 중에 하나 택일하시면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든지 공제에 가입을 하시든지 공탁을 하든지 우리 법에 의한 개공이든 특수법인이든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요. 셋 중에 아무거나 택일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설정 기준 금액은 좀 다릅니다. 법인은 최소 얼마 이상 2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은 얼마 이상이요?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은 믿을만 합니다.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 하나 추가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 뒀다. 그럼 그 법인 전체로는 주사무소 2억, 분사무소 3개면 각각 1억, 최소 5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의미를 먼저 알아봅니다. 이 금액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먼저 보증을 설정해 준 이들 입장에서는 얘가 사고 치면 무조건 다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설정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에? 그런데 사고 친 이들 입장에서는요, 설정 금액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고 쳤으면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이 금액까지는 신속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지. 여기까지만 책임을 지고 이 금액 넘는 손해는 난 몰라요.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한 보증 설정 방법은 사실은 공탁입니다. 돈을 법원에 맡겨놓는 거예요. 제가 등록증 달라고 그랬더니 등록관청에서 그냥 못 준다. 보증 설정해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돈을 법원에 맡겨놓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1억 원을 법원에 맡겨놨어요. 왜 맡겨놨느냐? 나중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법원에 맡겨놓는 거예요. 담보 공탁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고를 쳤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배째라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때 법원에 맡겨놓은 돈 가지고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니까요. 공탁이 가장 확실한 보증 방법입니다만 사실상 공탁을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2억 원, 1억 원을 맡겨놔야 된다고요. 또한 사망과 해산의 경우, 사망 폐업의 경우 3년간은 공탁금 회수가 제한돼요. 그러니 3년간 돈이 묶이는 걸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공탁으로 보증 설정한 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 봅시다. 제가 등록관청한테 그랬어요. 아니 여보시오, 1억 원이 장난도 아니고 2억 원이 장난도 아니고 또 일정 기간 공탁금 회수도 못하는데 공탁은 현실적이지 않아. 다른 무슨 방법이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방법 없어 그랬더니 이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서 이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 된대요. 만약에 당신이 사고치고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를 공제조합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개사고 쳤어. 그런데 배째라 이렇게 났어. 그러면 나 대신 누구한테 나한테 보증 설정해준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조합한테 돈 받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요 나한테 구상권 행사 안 할 건가요? 할 건가요? 할 겁니다. 현재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데는요 보험료 소액 공제로 소액만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다 그러면 대충 0.5%니까 50만 원 정도만 내면 그들이 보증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그 보증인 1년간 보증 역할을 해주는데 들어간 비용이 50만 원입니다. 따로 그들이 손해배상을 해줬으면 그 돈은 나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돈이 나가냐면 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서 보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보증보험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 의뢰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격을 띠는 거고 공제는 이름만 공제지 본질은 보증보험과 유사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 249쪽의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공탁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250쪽에 가서 보면 기준금액에 관한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법인 그리고 개인 농협 말씀드렸고 4번 업무보증의 변경으로 갑니다. 이거는 조문을 읽어만 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 4번 가로 1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거기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먼저 새로운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먼저 새로운 보증 설정하시고 신고하셔야 돼요. 보증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돼요. 전에그 보증 효력이 살아있을 때 먼저 새로운 보증 설정하시고 나중에 종전의 보증 계약을 해지하시면 돼요. 먼저 걸 선해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먼저 설정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51조 가로 2번 기간 만료로 인한 재보증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만 잡아가시면 돼요. 뭔가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개공이 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만료일이라는 말만 잡아두시면 돼요. 만료일까지 재보증 설정하시면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공제가입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라고 하는 건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언젠가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도래할 거예요. 언제까지는 재보증 설정해야 된다? 만료일까지 재보증 설정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만료일까지는 재보증 설정하셔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만료일 10일 전, 만료일로부터 일주 이내, 만료일 전일 이렇게 말합니다. 틀려요? 만료일까지는 재보증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5번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가로 1번 그 밑에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증기관에 의뢰인과 개공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 준하는 효력인 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누가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의뢰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해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이자가 엉터리 중개로 손해 발생시켰습니다. 방방 뜬 의뢰인은 이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배째라 돈 한 푼 없는 무자력입니다. 자, 이때는 그 개공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해준 보증기관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책임을 물으려면 그냥 빈손으로 갈 게 아니고 뭔가 가지고 와야 돼요. 이자하고 나하고 사이에 작성된 손해배상 합의서나 판결문, 사본이나 화해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인 서류, 한마디로 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뭔가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기관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증기관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담보공탁했다면 법원에서 돈 찾아서 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공제에 가입했다, 보험금,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서나 공제 주화분요 결국 구상권 행사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돈 달라고 청구해요?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한 페이지를 옮겨보시면 252쪽 맨 위에 가로 3번입니다. 재보증 설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되면 다시 재보증 설정을 하셔야 돼요.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되면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은 5년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5년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되면 그 보증계약의 효력은 실효가 돼요.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네?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그래서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셔야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시 재보증 설정합니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이때 방법은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재가입. 예? 보증보험이나 공제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는 바꿔서 공탁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다니까요.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됐다니까요. 15일에 다시 재보증 설정하셔야 되고. 자, 이때 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거야. 나도 공제로 바꿔서 설정할 거야.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전히 공탁을 보증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돼서 전액을 다시 공탁할 수도 있고 보전의 방법으로 재보증 설정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 1억 원을 담보공탁으로 맡겨놨는데 1,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됐고 9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보충하여 채워 넣는 방법, 1,000만 원을 채워 넣는 방법에 의해서 재보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전이라는 이 말은요, 보충하여 채우는데 이 말은 공탁이라는 말하고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따라서 보전이라는 말이 쓰였으면 앞에가 공탁에 나오는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할 때는 주로 어떻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공제 가입했다 그래놓고 15일 이내에 재가입을 하거나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붙여봅니다. 이렇게 주고는 보전하고 붙이면 돼야 안 돼요. 보전이라는 말은 공탁을 했을 때 돈이 부족하게 됐을 때 보충하여 채워 넣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하고 보전은 같이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 갑니다. 6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 상 설명입니다. 거기 두 가지 표현을 체크하셔야 돼요. 보증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첫째 시점, 완성된 때. 두 번째 당사자에게. 보증 관련 설명하시라고요. 언제요? 의뢰받을 때 하는 건가요? 이행 완료될 때 하는 건가요? 종계가 완성될 때 하나요? 종계가 완성될 때. 누구한테? 당사자에게. 이전 의뢰인에게만 한다. 취득일에게만 한다.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관련 내용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업자들이 보증 관련 설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관계증서 사본은 전부 다 줍니다. 예? 설명은 잘 안 하지만 대개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죠.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실 것. 그래서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6번 이런 부분들은 학술적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손배책 관련 제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증편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반환채무의 보장 교과서 256쪽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